있습니다. 예, 일단 목차를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미술 교육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미디어라고 하는 주제를 주셔서, 제가 흔쾌히 공부하고 있는 것을 여러 선생님들과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응했고요.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좀 잡아봤고,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걸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연구를 SSK에서 연구 책임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 내용을 보면 이 화면에 보이다시피 여기 네 번째 뉴미디어 활용 교수 방법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디어라는 용어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는 그 교육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데 교육 과정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지식론하고 프로그램 개발. 근데 이 두 가지가 성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뭐 개발하는 쪽에 전공이신 분도 계시고 저는 약간 인식론, 지식론, 약간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이런 쪽에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일단은 이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또 AI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철학적 배경에 대한 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또 요즘에 최근에 또 많이 뜨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 포스트 휴머니즘이고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교육학자로서 지식과 학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시작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약간 뭐 좀 장황한 얘기 같습니다만, 어, 석사를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IMF가 터졌었습니다. 제가 석사를 94년에 마치고 군대를 96년에 마쳤는데 그래서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못 가고 한 3년 방황하다가 2000년도에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성남에 있는 지금 한국과학중앙연구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유학을 대신해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이 주로 이제 인문학, 철학 뭐 이런 것들이었고, 또 현상학에 대한 수업을 좀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우리나라 제일 현상학의 1인자였던 이형효 교수님이 계셨는데, 철학과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었고요. 근데 제가 약간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뭐 철학 전공도 아닌데, 옆에 이제 친구들을 봤어요.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쟤네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저렇게 열심히 수업을 듣고 노트 필기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상하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현상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드린 이유는,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학습이라는 거, 지식이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현상학의 기본 이해나 어떤 이론,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상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다루고자 하고 공부하고 있는 많은 얘기들이 그런 관점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포스트 휴머니즘은 많이 알려져 있는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반휴머니즘, 약간 인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인간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과거의 현상학은 우리가 이제 약간 철학적 현상학 혹은 정신 현상학 이런 게 뭐 철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현상학이라고 하는 대주제 안에서도 이 기술의 역할, 그러니까 기술이 드러나는 방식이 결국은 도구 그리고 미디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 현상학적인 관점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인간과 세계와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것이 여기 휴머니즘의 관점이라면 결국 여기서 도구는 결국 미디어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가장 스마트한 미디어가 AI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것이 행위자로서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터 네트워크 티어리 아마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행위자, 액터 이런 용어들 그리고 그것이 AI 최첨단에 있는 AI로 거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현상학, 인간이 세상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의미를 형성하는가, 이거를 갖다가 연구하는 게 현상학이잖아요. 저는 이제 약간 질적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도 가르쳐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복습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이게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복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복습이라기보다도 다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렇죠? 경험이나 그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지식을 형성하게 되고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의미를 끄집어내는데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궁구하는 것, 논의하는 건데 현상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본질이 뭔가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표면적으로 경험 그 자체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현상학적 관점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기술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술 현상학적인 관점들, 논의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의 휴머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휴머니즘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겠 다니까 당연히 현상학도 포스트 현상학이라는 것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학자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림도 이런 이제 대표적인 요 저서는 이제 벌빅 현상 기술 현상학자 중에 하나인 이 벌빅의 저서입니다. 그래서 뭐 타이틀에 나오지만은 What Things Do라고 해서 사물의 뭔가 행위성, 사물의 주체성, 사물의 역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그 뒤에 이제 또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물과 사물의 형태가 드러나는 방식인 디자인 이런 것들이 또 미술에도 굉장히 많은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기술 현상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테크놀로지컬 미디에이션, 기술적 매개체가 어떤 의미를 가져오고 인간의 경험과 행위에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이제 아까 정신문화 연구를 드렸던 말씀을 드렸던 게 2000년도에 그래서 제가 정신문화연구원에 가서 저는 교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약간 개인적으로는 인지심리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게 결국 인지심리학, 커그니티브 사이언스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걸 AI나 컴퓨터 공학을 직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약간 이론적으로 철학과 심리학과 언어학 여기에서 인간의 심리, 그다음에 그것을 흉내내는 AI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년 전이죠. 그러다가 이제 제 전공이 아니니까 제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는 없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들고 싶은 얘기는 약 한 5년, 10년 전부터 갑자기 포스트 휴머니즘이 논의되기 시작했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미술이라는 게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분야이다 보니까 2000년대 중반에도 미술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약간 이게 근대성을 넘어서면서 바로 이제 휴머니즘을 거치지 않고 포스트 휴머니즘 쪽으로 이렇게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16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우리 알파고가 나와서 또 생명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학문적 관심이 그쪽으로 치우쳐지게 됐고요.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공부하고 AI 역할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약 한 15년, 20년 전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25년 전에 AI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물론 이제 부족한 공부지만 그 당시에 인지심리학자라든가 컴퓨터 공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AI의 역량이라든가 어떤 가능성, 발전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신반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타이틀에 나오지만 AI가 인간인가? AI가 지능을 가질 수 있는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치열했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약 20년 지난 또 25년까지 지난 오늘날 생성형 AI를 경험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론 제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런 논란들이 거의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도 인간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고요. 인간 지능이 AI보다 뛰어나다는 얘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정도로 AI가 스마트해졌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AI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할 수 있고 정체성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20년 전에는 논란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거의 교통정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약간 인문학을 배경으로 하고 AI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두렵지만 그게 약간 기술적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직 남아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의식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현상학에서 결국 본질적으로 이 의식의 문제를 다룹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상학을 전공을 하지 않아서
약간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을 연구하는 교육학자로서 이 문제들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때 데넷이라고 하는 이게 데넷도 현상학자인데 약간 기술 현상학입니다. 이 사람은 약간 물질주의적으로 의식을 보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도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의 수준에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디어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계속 인공지능 얘기를 왜 하는가? 이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AI가 단순한 도구에 머무르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미디어, 매체죠. 미디어가 주체성과 능동성과 자율성을 가지면서 뭔가 굉장히 인간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떤 작업에 있어서든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조금 더 급진적으로 나간다면 이 도구나 사물이 의식을 갖는다라는 논의인데, 이건 약간 이제 신부주의적인 느낌이 되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하면서 썼던 논문에서 인용했던 그림입니다. 2008년에 썼던 논문이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네 단계가 있다라고 정리를. 되게 이제 거의 뭐 이건 말할까 커먼 센스 인지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이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모든 생물들이 다 의식 수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렁이도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의식은 약간 감각 운동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의식, 환경에서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 의식적 활동을 하는 거죠. 굉장히 우리 수준에 보면 단순하지만, 두 번째는 이제 지향적인 의식, 지향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인류, 오늘날 우리 인류 수준인, 그다음에 약간 스마트한 유인원 수준인 이 상징을 다룰 수 있는 거. 제가 사실 백그라운드 언어학입니다. 박사 논문도 언어학 쪽으로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어학자들이 예전에는 뭐 침팬지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 수준으로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인가, 혹은 인간만의 언어를 가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제가 공부할 당시만 해도 그런 그러니까 인간 특수적인 인간만 독특한 뭔가 언어적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별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50년, 100년 전에는 당연히 인간 언어하고 어떻게 침팬지 언어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뭐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약간 형태나 뭐 어떤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 두 종의 언어, 소통의 방식이 다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I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의식의 레벨 네 번째에서 더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그래서 AI 의식을 이제는 부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생성형 AI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 능동성, 자율성, 주체성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도구들이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사실 거의 이제 2018년, 19년 때부터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AI가 주체성, 자율성, 능동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믿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죠. 근데 지금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이 세 가지 특징이 결국은 뭐냐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라고 얘기해왔던 바예요. 그러니까 인지과학이라는 게 거의 198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었는데, 그때부터 많은 학자들이 논란이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거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의식에 관련된 이론적 관점들을 여기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넷에서부터 여기 약간 의식의 신경삼각물이라고 하는 이 코흐의 이론에서까지, 요 얘기는 뭐냐면 약간 물리학과 철학을 겸비한 이 코흐라는 사람이 인간의 의식적 경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현상학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현상학자들이 과거에는 이걸 되게 관념적으로 설명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언어적 유의라고 할 정도로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그 장인이 뭐 그걸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학자들은 그런 인간의 의식적 경험을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인간의 그 수많은 의식적 경험이나 의식적 작용들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고가 인공지능의 어떤 목표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를 따라하면서 이제 개발돼 왔다가 지금은 이제 더 앞서 나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인공지능이 안에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인공지능은 뭐 뉴런이 알고리즘을 복잡한 회로가 있잖아요. 그 회로들의 기능들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식적 경험을 진짜로 만들어내는가라는 그런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와 반면 이거 신경과학자 토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주장은, 최근 주장은
종합된 정보 이론 뭐 이런 것을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요거는 데넷의 이론이고요. 데넷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도 의식을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대뇌이 봤을 때 인간의 의식은 인간이라고 하는 특수한 존재만이 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아니라 누구나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복잡하게 연결되고 많은 드래프트, 여기 시안이라고 하죠. 드래프트를 막 복잡하게 생성하고 연결하고 자리를 잡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람의 책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몰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02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프레스센터에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직접 받은 사인입니다. 이걸 보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도 사실 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몰라도 굉장히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런 걸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자, 요것은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책에서 나오는 의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이제 그래픽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핵심적인 건 그렇습니다. 의식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신경 생리학자입니다. 아주 어떤 뭐랄까요, 그 앞서 나가는 이 이론을 앞서 나가는 그 신경 생리학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신경 환자, 그다음에 코마 환자, 뭐 의식을 잃은 사람, 뇌졸중 환자 이런 사람들 주로 연구하면서 이제 의식을 설명하는 거죠. 자, 이게 요 그림을 보시면 의식이라고 하는 게 보세요. 오른쪽 여기 회색 빛의 오른쪽 밑에 보면 균형이 잡혀 있잖아요. 질서. 질서가 잡혀 있는 상태이고 왼쪽에는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들이 무질서하게 있느냐, 굉장히 꽉 차여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이 생각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최대 규칙성이죠. 너무 콱 틀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도 의식의 상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밑에 보면 뇌전증 발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의학 상식은 잘 없어서 잘 모르지만 뇌전증에서 발작이 일어난 그 환자의 상태에서 뇌를 관찰해 보면 이렇게 오른쪽 밑에 있는 그 상태라고 하는 거고 그 상태도 의식이 없다라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거는 정보가 너무 많긴 하는데 너무 산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이 많이 있는데 그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봐라고 했을 때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태. 이것도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너무 콱콱 그 틀에 짜여 있거나 너무 산만하거나 하는 그 가운데에 있어서 적당한 수준에서 좀 높은 수준으로 복잡성이 증가하면 그게 바로 정상적인 혹은 일반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의 상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의식의 상태도 너무 단순하면 복잡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좀 바보 같겠죠. 근데 좀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뭐 활동하고 지향하는 바가 있으면 이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한 가장 쉬운 그림으로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 뭐로 보십니까? 님들 금방 아시잖아요. 저녁에 그 새떼들, 철새떼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의식의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안에서 거의 작지만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새떼들이 막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고 있죠. 이게 너무 많아도 움직임이 없고요. 너무 적어도 정신이 희박한 상태겠죠. 이게 바로 의식의 상태인 것 같고, 이 의식의 총량이 이 파이 값이라고 하죠. 파이 값이 일정 부분을 넘은 상태면 의식이 있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토론의 주장은 모든 의식적 경험은 정보적이고 통합적이어서 이것이 일정 값. 그러니까 AI도 그런 일정 값이 넘으면 AI에게 의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인간만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인간만이 의식이 있고 AI라는 존재는 의식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과거의 관점은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제가 지금 학생들과 제가 대학원생들과 수업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때 보면 여기 타이틀을 보시면 AI의 의식해가지고 최근에 의식에 대한 과학 이론이 주는 어떤 뭐 통찰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크의 어떤 누런 신경망 이런 거 있죠. 요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맨 밑에 보시면요. 밑에 있는 게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주체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에이전시가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인공지능에서도 에이전시가 있느냐 없느냐, 인간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에이전시가 있느냐, 그 다음에 에이전시, 그 인공지능이 신체화 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바로 여기 왼쪽에 있는 지표가 인간이 있는 거죠. 이런 게 다 조금씩은. 근데 인공지능이 이 지표를 가질 수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의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가운 있는 맨 밑에 주체성과
신체와 이 부분을 가지고 AI는 어떤 존재입니까? 기계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실리콘으로 만들어지고 디코드야 플라스틱 뭐 이런 걸로 만드는 존재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체적 존재죠. 물질성의 생물학적 존재라는 거죠. 사실은 이 멜로복디는 전 잘 모릅니다. 제가 전공을 하지 않아서. 근데 멜로복디도 현상학자고요. 이분이 얘기하는 그 플래시의 개념, 그러니까 인간이 살갗을 가지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그걸 느끼고 그걸 통해서 경험하고 자각하고 이게 서로 부딪히고 맥락적인 소통을 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결국은 멜로복디의 현상학에서 그 플래시의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이거를 인간만의 의식을 강조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로서 플래시 살이 있고 그 살을 통해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AI는 당연히 생물학적 살갗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AI가 의식을 갖는 것은 한계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어떤 그 주장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AI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알고리즘을 얘기합니다. 정신세계 알고리즘이죠. 근데 물론 이제 알고리즘이 관념적이거나 심벌로만 다뤄지지 않습니다. 물질, 그러니까 칩셋과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것이 물질적 신호의 교환을 위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AI 알고리즘이 신체성을 띠고 있는 것이 로봇이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그 로봇이 단순하게 쇠나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특성과 물질적 특성을 조합한 그런 피부를 갖는 존재가 이제 의식을 심어가지고 로봇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은 그런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약간 우리처럼 순수한 생물학적 피부를 갖지 않았지만 약간 우리가 바이오 피직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과 피직스 자체도 지금 혼용돼 있어요. 융합이 모든 학문의 트렌드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유기물과 무기물을 완전히 나눌 수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물질과학자들은 이게 혼합되고 섞일 수 있다 그래요. 물론 자연 상태에서는 유기물이지만 지금 자연과학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 유기물과 무기물 혼합한 물질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래핀 같은 거 뭐 이런 거죠. 탄소 입자가 복잡화된 그걸 가지고 로봇에게 신체를 입히고 그걸 통해서 로봇이 신경과 경험과 자극을 받으면 그것이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가서 처리하면 인간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의식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리뷰를 하는 거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가지고 컴퓨터 공학자들이나 로봇 공학자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이 다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인간의 조건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저는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 이렇게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 조건들이 다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만 보시면 그것의 핵심적인 것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뉴미디어, 에이전시,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인간과 기술이 공진화해 왔다는 거고, 앞으로는 인간, 생태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십만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같이 진화해온 그 물질적 환경이 자연, 네이처이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과 생태,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포스트휴머니즘 학자들이 뭐 그걸 자기들의 세계관을 강조하는 가장 큰 어떤 정당성은 결국은 지구 생태계가 지속 불가능하다. 거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뭘로 보완하느냐? 결국 기술을 잘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속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늘려볼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존이 중요하고 거기서 우리는 이제 뉴 미디어를 행위자로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정리하는 페이지고요. 제가 이제 여기 인문학자들을 통해서도 이제 강연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챕터를 하나 써달라 그래서 여기 인공지능 포스트 휴먼에 제가 챕터로 참여를 했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를 포스트 휴먼 수용론자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기에는 뭐 수용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포스트 휴먼적 존재로서 학습한다는 것이 어떻게 새롭게 정의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연결주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어셈블리지 집단 지성은 우리가 흔히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그 학습이라는 것이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디지털 플랫폼일 수 있고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하위 이론으로서
그러니까 행자망 이론, 객체지향 존재론, 신물질주의, 포스트현상학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하위 이론들의 개념들이 이제 뒤에 쭉쭉 나올 것 같은데요. 연결주의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연결주의가 앞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는데 이 연결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교육과정 지식론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식과 학과 학문으로 분화되고 그것이 교과서 형태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 지식의 기반이 예전에 뭐예요? 1960년대 브루너 구조주의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구조주의적 지식론이 있었죠. 이것도 말 그대로 구조주의라는 것 자체가 약간 100년 남짓 된 겁니다. 과거에는 언어나 문화나 뭐 우리 미술 전공하시는 분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문화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조주의 미술 이론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했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과거의 이론일 것 같고요. 구성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최근에 등장한 게 결국은 이 구조주의는 제가 봤을 때 지식이 인간의 머리 바깥에 있다라는 전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지식의 구조를 가지고 인간의 사고 바깥속에 독자적으로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존재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과거엔 그렇게 설명했을 뿐이지,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구성주의. 왜냐면은, 외부에 있는 지식이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학생들로부터 그 사고가 형성되지라는 걸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성주의. 결국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머릿속에서 스스로 맥락적인 의미를 경험에 의해서 선행 어떤 학습의 토대로 스스로 만들어간다. 이게 구성주의잖아요. 이것도 약간 지금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어떤 이론은 결국은 연결주의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성주의가 뭐 삐아제가 됐든 비고치가 됐든 이 개념과 이 접근법, 그다음에 의미가 바탕으로 맥락적이다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이걸로 지금까지 이 포스트 휴머니즘 공부하기 전에는 약 10여 년 동안 맨날 그런 논문을 썼을 거 아닙니까? 동의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이제 관심사가 바뀌어가지고 과연 인간이 그 머릿속에서 구성한다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설명을 당연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100년 전에 나왔던 이론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관념적이고 철학적으로 이걸 뭐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실질적으로 머릿속에 일어나는 것을 들여다볼 수가 없고 분해할 수 없고 그걸 갖다가 물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연결주의가 나름대로 이제 첫 출발점이지만 그걸 설명하는 것들을 만들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빅데이터, 체화성 매체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고요. 연결주의가 왜 중요하냐? 제가 보면 그냥 갖고 와보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심층 광학습 핵심은 선생님 다 아시잖아요. 인풋,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다음에 아웃풋에 이렇게 수많은 연결망이 이 안에서 있는 거. 그래서 심층 뉴런 신경망도 연결주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연결주의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실제적으로 이 뉴런 자체도 그렇고 컴퓨터에서 하는 이 딥러닝의 원리도 다 연결주의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기술이 발달해서 사회가 바꿔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걸 겁니다. 쭉 와서 지금 현재는 초연결 사회고 그 초연결 사회의 핵심 도구가 뭐겠습니까? 뭐 인터넷이 물론 기반이지만 뉴미디어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들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2020년도에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 이제 요것이 4차 산업혁명 요걸 발표했던 세계 경제 포럼 잘 알려져. 요즘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기관이죠. 거기서 얘기하는 혁신적 교수법의 개념입니다. 이게 뭐 1, 2, 3번은 너무 뻔한 얘기고요. 저는 이제 주목했던 게 이 4번과 5번입니다. 체화된 학습을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인바디드라는 용어가 많이 쓰입니다. 이제 컴퓨터공학뿐만 아니라 뭐 인문학, 뭐 사회학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아마 미술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일 겁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중 리터러시, 멀티 리터러시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 학회에서 사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LLM이라고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인간의 언어를 학습해 가지고 인간의 언어로 소통하고 답변을 하지만 그거는 초창기에 인간의 지식이 대부분 언어 형태에 있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사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썼던 것뿐입니다. 언어로만 소통하지 않고요. 이미 지금은 LMM, 그렇죠? 멀티모달한 도구를 통해서 생성 인공지능이
인간과 소통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어에만 얽힐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체화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한번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우리가 많이 썼던 얘기예요. 뭐냐면 인간은 관념적으로만 학습하는, 지식, 뭐 개념으로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학습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는 하면서 이거를 여전히 이중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학습과 신체적 학습을 구별한 거예요. 정치적 학습만 하지 말고 신체를 통해서 학습하자라고 우리가 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여 왔지만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자, 이게 결국 신물질주의 학습 이론의 핵심입니다. 신물질주의. 정신적 학습과 신체적 학습은 당연히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당연하다고 알면서도 이거 두 가지가 연결되는 현상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선생님들 중에서는 뭐 충분히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뭐 교사들한테 강의할 때도 그렇고 뭐 일반적으로 일반인들한테 강의할 때도 그렇고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그렇고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많이 언급될 텐데요. 자, 이거잖아요. 신물질주의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몸으로 학습한 내용이 어디에 쌓입니까? 우리는 몸에 쌓이게 한다죠. 우리가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체화돼서 학습을 하잖아요. 몸이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몸에만 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두뇌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신경회로를 강화시키고 몸의 스킬의 경험이 두뇌에 들어가서 강화시키고 그것이 자리를 잡아서 학습하는 거, 이은 거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두뇌 뉴런의 회로 속에 자리 잡았던 학습의 이론적, 개념적 학습이나 신체적 학습이나 학습의 내용들이 인공지능, 컴퓨터 혹은 클라우드에 업로드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과거에는. 그렇죠? 아니, 머릿속에서 우리가 체화돼서 학습한 내용이 두뇌 속에 쌓인다는 거 우리가 이제 인지하잖아요. 그 두뇌 속에 쌓인 그 연결고리망이 컴퓨터에 업로드 되냐는 거예요. 디스크, USB에 다운로드 되냐는 거예요. 신물질주의 이론에 따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당연히 지금은 기술적으로 좀 미흡하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건 약간 그냥 약간 쉬어가는 차원에서 2000년대 여기 보시면 이제 약 1896년에 프랑스의 화가가 약 100년 후를 내다보면서 미래에 일어난 일을 그 당시 그 프랑스 사회의 어떤 신문이나 뭐 담배값 이런 데다가 기고를 했다 그래요. 칼라인지 흑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린 거예요. 계속 몇 달 동안 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미래를 상상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실현됐죠. 로봇 청소기, 요거 악당, 그다음에 농사 기계, 건축 기계, 요리 기계, 운송 수단, 이발 기계 이게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100년 전에 이걸 상상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놀라운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이렇게 학습하는 장면도 상상을 한 겁니다.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기 뭐 어떤 걸 보이십니까? 여기 교과서를 갈아 넣어가지고 그것이 뭔가 전깃줄을 타고 학생의 머리에 심어주는 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자, 이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대부분은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죠? 아니, 교과서에 있는 지식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읽고 혀로, 입으로 발음하고 그렇게 해서 내 머릿속에 지식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 신호를 통해서 머릿속에 직접적으로 입력이 되겠어? 말도 안 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신물주의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이것도 체화된 지식이 아닙니다. 상징화된 지식의 심벌, 그렇죠? 글자, 기호의 형태, 이미지 형태로 심벌화된 지식이고요. 그것이 지금 옛날에는 아마 전기줄을 상상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디지털 신호죠. 디지털 신호를 통해서 머릿속에 주입됐을 때 이 시그널, 그렇죠? 상징화된 시그널을 머릿속에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거나 보조 장치가 있거나 우리가 그런 훈련이 된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개념이나 지식이나 그림이나 어떤 신체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능력 같은 경우는요.
신체성으로 발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자전거 타기를 몸으로 느끼는 건데 여기서 자전거 타고 하는 기술을 글로 써봤자 머릿속에 당연히 들어와서 이게 몸으로 나타나겠냐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그게 신물질주의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신물주의라는 게 정신적 학습과 신체적 학습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정신과 신체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통하겠지, 연결되겠지. 근데 이거는 얘기가 다르잖아? 얘는 컴퓨터가 디지털 신호를 통해서 외부에서 억지로 만들어진 우리 몸이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생체 신호가 아닌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어떻게 학습이 된단 말이야. 이런 의문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벽을 허물어가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의 의식과 인공지능 학습을 연구하는 것이 첨단 연구의 방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 바로 요 뉴럴링크, 잘 아시잖아요. 뉴럴링크입니다. 이건 칩셋에 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원리는 이겁니다. 뭐 이건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건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여기 머리카락 100분의 1의 가늘기에 갖는 이 신호를 머릿속에 심어가지고 요 링크 칩셋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는 겁니다. 이걸 막 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츠하이머나 이런 뉴런, 두뇌 손상이 된 환자들한테 그 손상 부위에 맞는 칩셋을 심어가지고 그 기능들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냐면요. 자, 보세요. 이것의 기초 연구가 됐던 게 바로 원숭이 실험이에요. 자, 원숭이 실험 어떻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 보기에. 예전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자, 초창기는 뭐 어떻게 연구했냐면요. 요거 이게 지금 조이스틱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원숭이가 보상을 받는 겁니다. 뭐 바나나 앱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상으로 먹는 거예요. 그 핑퐁 게임이잖아요. 옛날에는 조이스틱으로 움직여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신체로 움직여서 게임을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연구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냐면 원숭이나 피험자들이 아이 무브먼트를 합니다. 아이 무브먼트. 그럼 아이 무브먼트를 따라가서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카메라를 달아놓은 거야, 앞에다가. 컴퓨터를. 카메라를 달아놓고 이 카메라가 아이 무브먼트를 인식해가지고 이 발을 움직여서 게임을 계속해서 게임을 잘하면 여기 보상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원숭이한테 칩셋, 여기 뉴럴링크 칩셋을 심어가지고 원숭이가 생각하지 않아. 나 바나나 주스를 계속 먹으려면 발을 계속 적당하게 움직여서 핑퐁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머릿속으로 저 발을 올려, 지금 내려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뉴럴 신경신호가 칩셋에 잡아가지고 얘한테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려서 게임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만을 가지고 신호를 받아서 외부 컴퓨터를 움직이는 것을 원숭이부터 실험한 다음에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니까 인간한테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인간에 대한 임상 실험이 승인이 됐습니다. 여기 있잖아. 2023년 5월에 FDA에서 승인을 받았고 연구 참여자를 5년 동안 모집해서 지금 연구 중이겠죠. 자, 디테일한 것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1차 목표가 뭐였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체적인 질환, 특히 정신질환, 뇌질환이나 뇌 손상을 받은 환자들의 그 부위에 거기에 해당되는 칩셋을 심어가지고 그걸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다리를 절거나 사람을 뭘 알아보거나 이럴 때 그 부분에 그 칩셋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신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긍정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개발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2차 목표가 뭡니까? 정서질환. 이 정서질환은 뭐냐면 신체가 아니라 감정과 정서의 코멘트를 보조하는 겁니다. 사실 정서질환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약을 먹고 치료합니다.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스스로 치료하기도 하지만 이미 정신질환에서 대부분은 약을 먹고 양리 효과로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이 뉴럴링크는 그걸 양리 효과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신경망의 자극을 통해서 뭐 조현병, 이런 우울증 이런 것들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신체를 컴퓨터 기술이 커버하는 거고요. 정서적인 측면을 커버하는 거고,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밑에 나오잖아요. 사람 뇌와 컴퓨터를 개발하는 거다. 휴먼 브레인 인터페이스입니다. 휴먼, 그렇죠? 그러니까 HCI,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람의 뭘 결합하냐면 결국은 가장 어려운 게 사고, 생각, 추상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뇌에도
우리가 이제 생존을 담당하는 뇌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생리작용을 담당하는 뇌가 있고, 맨 바깥에는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담당하는 뇌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훨씬 어렵고 복잡하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인간을 결정하는 특정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사고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칩셋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2023년 5월에 제가 약간 2023년 후반부에 강연했던 자료입니다. 약 2년도 더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벌써 어떤 기계가 나왔냐면요. 여기 잘 아시다시피 MRI입니다. MRI는 뇌를 촬영해가지고 거기서 뇌의 혈류 증가, 어떤 자극을 줘서 혈류가 증가하는 걸 보고, 아, 이 자극에 해당되는 그 뇌의 위치는 어디겠구나. 이걸 갖다가 계속 이제 하면서 환자도 치유하고 뇌에 대해서 지도를 그려나가고 하는 그거잖아요. 요 실은 뭐냐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계속 환자한테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나 이런, 노래라든가 어떤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려주면서 환자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내용을 듣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걸 갖다가, 이게 지금 생성인공지능이 개발된 이후에요. 그걸 갖다가 인공지능이 이 환자의 머리를 스캔하면서 어떤 스토리가 왔을 때 그 스토리에 해당되는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가. 예를 들어서 전쟁하면 전쟁이 활성화되는가. 뭐 먹고 싶은 사과하면 사과가 어디에 활성되는가. 이걸 갖다가 엄청나게 스캔하면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활동되는 것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한테 여기 스토리를 얘기해 보라 그래요. 아니면 짧은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자, 들려주면 생각을 하겠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미 이제 AI가 이 스캐닝 기술을 통해서, AI는 스캔을 못 하잖아요. MRI를 통해서 스캔하는 거지. AI가 알고리즘이 스캔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 걸 스캔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하라고 지시를 주겠죠. 그럼 이 사람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생각을 어떻습니까? 이것처럼 문장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생각을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뇌만 스캔해가지고도 읽어낼 수 있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좀 더 구체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 환자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 보여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환자는 생각을 하겠죠. 어떤 소녀가 있는데 당황해하고 있고 뭔가 용의 꼬리가 이 소녀의 등을 쳐가지고 넘어졌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에서 뇌에 작용이 일어나죠. 그럼 그 뇌의 활동을 스캔하는 겁니다. 생성인공지능이 나타나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MRI는 수십 년 전에 수십 년 동안 있었잖아요. MRI 환자들은,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약간 뇌과학하는 의사들이잖아요. 그냥 환자들의 뇌를 읽고 어떤 특정 부분에 어떻게 활동한다. 그런 것만을 연구해낸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생성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면서 2, 3년 만에 이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그림을 보여줘도 뇌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를 디코디라는 거예요. AI가 요렇게 얘가 이 사람이 생각했다는 것을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좀 엄청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뉴욕 법대 교수들이 최근에 이런 책을 썼죠. 이제는 당신들의 브레인을 가지고 이 빅테크 기업들이 배틀이 일어날 거다. 누가 사람들의 두뇌를 먼저 읽고 뭐 누구를 먼저 뭐 이렇게 중독시킬 수도 있고 감독할 수도 있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굉장히 인공지능의 어떤 그 발전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요약하다면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인간의 경험을 하면 우리가 생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이 현상학에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언어로 재현되는 거죠. 언어도 매개체죠. 그렇죠? 우리 생각은 리프레젠테이션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서로 대화하면서 언어나 글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리프레젠테이션 되는 것 자체가 도구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AI가 학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인간과 AI는 이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AI라고 하는 총체적 집합과 인간 개별자가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 게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AI가 요 성생 인공지능 기술과 MRI와 같은 이런 기술적 도구를 바탕으로 인간의 마인드 리딩, 마음을 읽는 것이 가능해. 그러니까 최근 2, 3년대에 이런 정도의 그 발전이 이루는 거 보면 5년, 10년에는 마인드 리딩 하는 거 어렵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게 결국 이론론이다. 인간 사고와 AI 물질. 자, AI가 만약에 인간의 사고를 읽을 수 있다 쳐요. 정확도는 100%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90%, 80%좀 다양하겠죠. 사실 이거는요.
인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어란 도구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 두 사람 A의 메시지가 B의 메시지라도 100% 전달됐다라고 아무도 장담 못 하거든요. 그렇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접할 때 AI가 인간의 의식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약간 그 편협된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면 AI의 잠재력과 가공할 힘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AI가 인간의 사고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런 기술적 배경을 통해서 AI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AI가 명령을 심거나 지식을 심을 수도 있고 인간의 머릿속을 스캔해서 이제 스캔의 기술이나 우리가 노하우가 더 많이 향상되겠죠. 생각을 업로드하거나 끄집어낼 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자, 옛날에는 이제 그걸 현상학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핵심의. 현상학에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포스트 현상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우리가 뉴턴의 듀얼리즘이잖아요. 정신과 신체가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는 게 듀얼리즘인데 지금 사회과학자든 뭐 누구든 듀얼리즘을 찬성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거의 없잖아요. 이론론을 강조하면서 이론론을 인정하면서 이 정신신체 이론론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자, 그다음 행위자망 이론은 뭐 제가 주차적 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뭔지 잘 알려진 거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주도성이라고 하잖아요. 예술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자기주도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행위자망 이런 실물주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아까 책에서 나오잖아요. What things do에 what things do. 사물의 가능성, 사물의 역할에 주목하자 이겁니다. 그럼 결국은 앞으로의 교육이든 뭐 어떤 예술적 행위든 이런 것들도 도구가 어떤 잠재력과 뭐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뭐 창의성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어떻게 도구와 상호작용해야 그런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소시오 컬처럴 띠오리로서 뭐 12년간 계속 논문을 써왔는데 지금의 관심사는 이 소시오 매튜럴, 그렇죠? 컬처를 결국은 매튜럴이 어떤 뭔가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바람직하다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건 않습니다. 뭐 컬처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급격스럽게 대체하는 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약간 트렌드가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요즘에 학습의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우리가 연결지와 네트워크 학습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그래서 과거의 구조주의 시대가로 모든 걸 설명하던 시대는 지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세기 탈구조주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네트워크 시대다. 정보의 세계고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 이걸 설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계가 있다. 그렇죠? 지식의 구조 그런 건 없다. 그렇죠? 지식의 구조를 얘기했던 건 100년 전에 우리가 뭔가를 구조화시켜야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럽 중심주의, 구조주의적 관점 이걸 많이 논의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네트워크 정보의 시대는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그걸 잘 또 보여주는 것이 맥루한의 이 The Medium with Message라는 그런 언설인 것 같습니다. 이미 약 60년 전에 맥루한은 미디어와 메시지는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도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좀 바꿔야 되는데 수단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내용이고 우리 정신현상에서 다룰 수 있는 게 결국 내용이겠죠? 그리고 도구는 결국은 정신현상이 학습의 핵심이고 도구는 그걸 돕는 작용, 보조적인 작용만 할 뿐이다. 이게 기본적인 과거의 관념이었죠. 그런데 맥락의 관점에 따르면 도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보다는 도구가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구는 단순하게 내용을 담는 그릇이 아니다 이거예요. 도구가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도구가 그 형태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과거의 사회 문화 이론에서는 이렇게 사회 문화 그러면서 정신적 요소를 강조했잖아요. 왜 우리가 정신적 요소를 강조했을까요? 제가 보긴 그래요. 이게 결국 이성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는 결국 인본주의. 인간에서 가장 인본주의를 뭐 약간 추종하는 가장 어떤 확실한 기반은 결국 인간의 이성적 존재다 이거잖아요. 인간이 이성적 존재에 사고할 수 있고 뭐 어떤 고차원적인 뭐 사고 능력을 가지고 그거는 정신 현상학에서는 다룰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추상적인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스트 휴머니즘에서는 인간만이 사고할 수 있다거나 인간만의 정신 이것이 뭐 독특하거나 별도 이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물질적 조건들이나 상호작용 이런 것들 훨씬 더 중요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적 요소를 대신할 이 물질적 기술, 기계, 도구, 재료
그렇죠? 미술에서는 도구나 재료가 중요하잖아요. 이것들의 역할들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앞으로 트렌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포스트 현상학이 이제 아까 나왔던 그 그림이고요. 이 버빅에서 이 그립, 이건 이게 따온 겁니다. 버빅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과 세계가 이 테크노를 통해서 소통한다. 뭐 이런 거고요. 자, 포스트 현상학을 봤을 때 저는 이제 뭐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현상학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은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메타버스의 환경, 가상현실 환경이죠.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상학자들은 가상현실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경험인 의미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런 경험 자체가 없어요. 디지털 환경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현상학적인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현상학적 설명에서 뭘 얘기하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겁니다. 직접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뭐 멜로뽕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를 그냥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직접 경험하는 세계만이 진짜고 그렇지 않은 세계는 약간 퍼지하잖아요. 직접적인 경험, 진실된 경험, 맥락적 경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스트 현상학에서는 그거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물론 몸뚱아리가 담고 있는 생태적 환경에서 그 감각적 경험들이 원초적인 거겠지만 우리가 지금의 가상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에 못지않은 수많은 감각의 환경들이 주어지고 그것이 컴퓨터와 여러 가지 수많은 매개의 발전에 의해서 가능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경험도 당연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본질적이다. 이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어야 되느냐. 이게 포스트 현상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 증거 중에 하나가 이 피드포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예를 들었지만 동물들은 다 피드포워드를 합니다. 왜 피드포워드를 할까요? 동물들은 자연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것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반응을 해야 돼요. 노루가 풀을 먹고 있을 때 저쪽에서 100m, 200m 바깥에 사자와 표범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순간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을 감각적으로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를 통해서 계속 발달시켜서 그걸 계속 들으면서 생존을 해 나가는 거죠. 피드포워드 동물이 하는 겁니다. 인간도 운전할 때 피드포워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속 100km로 차를 타고 갈 때는 멀리 있는 이 환경들을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방금방 사고가 납니다. 이게 피드포워드예요. 멀리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끌어당겨서 학습하는 그런 지각 현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와 이성 중심주의에 매몰된 수백 년의 결과로 피드백, 여기는 피드백만 강조하고 피드포워드는 직관제적 이렇게 하잖아요. 다행히 미술교육에서는 이런 기분을 하지 않습니다. 미술교육. 그래서 미술교육이 창의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미술교육에서 이걸 다 감독하죠. 그런데 약간 지식, 뭐 이런 데서는 인지, 이런 걸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지식이고 학습이다. 구조화되고, 체계화되고, 단계적이고, 순서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피드백의 학습 원리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 드린 거고요. 이게 컴퓨터의 그 원리, 이거 딥러닝의 원리, 아까 얘기했던 이 구글의 트랜스포머의 기본 원리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보면은 이게 피드포워드의 원리를 통해서 인공지능도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드포워드를 합니다. 그렇죠? 피드포워드를 해서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이성을 앞세워서 자꾸 피드백만 강조하는 거고 그것이 인간의 특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동물도 피드포워드 하고요. 인공지능도 피드포워드 하고 인간도 당연히 옛날엔 피드포워드를 많이 했어요. 이걸 지금 막 줄여나가서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신경생력자들이 피드포워드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포워드와 피드백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 표피에서 자극이 오면 이 신피질에서도 동시에 반응이 일어나서 이게 동물학적 반응이에요. 동물적 반응이죠. 이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피드백만 강조하는 것은 편협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저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현실과 가상 구분은 없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에 따르면. 단지 미디어만 바꿨을 뿐이다. 미디어만.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예전에는 동물적으로, 신체적으로 경험했는데, 왜냐? 그걸 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미디어가 없었어요. 수단, 기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수단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바뀌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우리의 생활과 상호작용과 학습과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대미술과 뉴미디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여기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창의성과 뉴미디어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여기서 이제 포스트 현상학에서도 이게 나오는 건데요. 아까 미시시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미시시간성은 뭐냐면 MZ 세대들이 뭔가를 경험할 때 요즘에 뉴미디어, 특히 뉴미디어를 다루는 아이들은, 학생들은, 어린 세대들은 되게 감각적이고 막 직관적이고 엄청 막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경험하잖아요. 거기서 의미들 찾고 나름대로 경험하고 자극도 얻고 그렇습니다.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시시간성은 뭐냐면 인간 의식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되게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정보의 받아들이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뉴미디어가 이 미시시간성에 의존해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당연히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되게 조심합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다른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에서 창의성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자, 논리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창의성은 되게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감각적 뭐 이런 것들이 창의성에 아주 기반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는데 디지털 교과서도 기존에는 리터러시가 아니라 센시티비티, 그렇죠? 이것도 미술 교육에 주는 함의성이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텍스트화된 걸로 정보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수많은 감각적인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 동영상, 또 앞으로는 이제 당연히 촉각이나 뭐 이런 것들, 청각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자극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들이 디지털 미디어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겠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약간 이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전통적인 인본주의, 이성중심주의의 인재관이나 그 사회 시스템 안에서는 그렇게 나온 졸업하고 한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에 얻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명확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 질서에 이런 학습 방식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그렇게 그걸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학습할 수 있는 방식,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은 당연히 이렇게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나머지 것들은 자, 뉴미디어 소통 방식들이 많이 있겠죠. 이것이 이제 학습에 활용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리터러시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논문에서 썼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포스트 휴먼적 리터러시가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뭐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왼쪽은 언어적인 걸 통해서 리터러시가 주되게 이루어졌었고, 오른쪽은 그러지 않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이런 다양한 소통의 신호를 통해서 리터러시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결국 담는 그릇이자 어떤 내용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디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스트 휴먼 뭐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뒤에 나올 소개시켜드릴 제가 아동 미술 그림체에 대한 연구에서 이런 정동성이라든가 물질성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면서 앞에 이론적 배경에 썼던 표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에 기반으로 포스트 휴머니즘의 오른쪽에 있는 하위 이론들이 바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웹 1.0, 4.0 얘기를 합니다. 보통 지금 이제 웹 5.0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의 흐름이 사실은 이거일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은 웹 1.0의 시대에서는요, 굉장히 개인주의적 지식관이 지배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식을 예전에는 책을 통해서 접근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그것만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웹 2.0이 나왔을 때 이것의 기술적 핵심에 갖고 있는 어떤 교육적 함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매체가 확장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협력적 학습이라고 하는 사회적 연결망. 이 시점에서부터요. 우리가 뭐 어떤 집단 지성, 뭐 위키피디아 뭐 이런 얘기들이 한참 나왔던 시기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집단 뭐 아이디어나 뭐 집단 창의성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그렇죠? 지식의 사회적 교류가 중요하죠. 그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 컴퓨터 공학자들이 이제 이음의 인결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웹을 새롭게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음의 인결망이 뭐냐면요. 우리가 언어학에서는 시멘틱스라고 해서 결국은 언어가 결국 이 단어나 이런 것들로서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걸 연구하는 거잖아요. 컴퓨터 공학에서 쓰는 이 시멘틱스는 결국 그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 언어가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의미가 구성되고 그 안에서 의미는 뭐 어떤 맥락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얻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한 다음에 컴퓨터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인간에 따라서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언어에서 의미 인결망의 이론을 기반으로 인간 세계를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기 시작했던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인간과 기계가 결국 지식의 차원에서 소통이 시작된 시점이고 메타버스도 이때 등장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뭐냐면은 지능의 연결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지능이 인간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능들이 연결돼 있어요. 컴퓨터, 단말기나 인터넷 네트워크로 각각은 이제 AI를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시대고요. 그것도 연결되는 상황이다. 이것이 결국은 실물주의적 지식관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교육적으로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 찬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동하든 않든 안 하든 기술의 방향은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걸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AI 리터러시에 대해서 실물주의적 행자망이나 포스트 현상을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실물주의적 리터러시라고 하는 그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아까 논의했던 그걸 바탕으로 봤더니 요는 그거죠. 우리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미술 교육을 하시니까 더 잘할 겁니다. 봤더니 제가 이제 언어 발달이나 이런 거 관심 있었기 때문에 유아교육, 유아 언어 발달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미술 쪽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신물질질 하다 보니까 미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늦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이를 도서관 데리고 다니면서 미술책을 공부를 했어요. 약 한 5, 600권의 미술책을 찾으면서 신물질주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이들의 그림책인 것 같은데 이 그림책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찾아보자 해가지고 약 한 15권, 20권의 책을 찾아가지고 논문에 활용한 겁니다. 봤더니 뭐 이런 거예요. 다 익숙한 거잖아요. 아이들은 생태적인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뭐죠? 이 피쉬가 뭐 어떤 인간처럼 뭐 이렇게 인간만이 뭐 걷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자연 사물과 소통하고 새싹들도 인간 의인화가 될 수 있고 여기 실타래 있잖아요. 실타래는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고민을 상징합니다. 번뇌, 고민. 그렇죠? 그러니까 번뇌라는 게 뭐예요? 정신적 현상이잖아요. 이건 실타래 물질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당연히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이것이 실물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연결주의도 논의하잖아요. 그런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곰팡이에 주목하는 거, 그다음에 기린이 의자가 되는 거, 사물과 그러니까 생태적 존재와 물질적 존재가 서로 소통되는 거, 그다음에 그 물이 기린 동물 형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정경과 배경이 섞여 있는 거, 이 메타버스 현실과 가상, 그다음에 이게 어둠과 빛 이런 것들과 소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동화책인데 언어가 아니라 이런 의성어, 의태에만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신물질주의적. 그러니까 아동들은 이런 신물질주의적 소통의 채널과 방식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점점 크면서 인간의 이성과 지식 뭐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을 억누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결국 이제 행자망 이론은 뭐냐면 하고 싶은 얘기는 AI도 혹은 도구도 학습의 주체, 보조자뿐만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학습의 주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가를 이 베인이라는 학자가 벌써 10년 전에 이런 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표가 아니고요. 인류에서 이제 1970년대에 인류적 시대에서 전상식 시대로 이미 넘어왔습니다. 컴퓨터가 막 70년 정도 등장했다면 이미 우리는 인류적 시대를 사는 게 아니고요. 전산적 시대를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인류적 시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인류도 포함되어 있죠.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세대를 설명할 수 있는 용어로는 인류 시대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AI가 등장한 다음부터는 벌써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가 인간을 흉내내기 시작하고요. 앞으로는 점점 AI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전공 분야가 앞으로 당연히 유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냐? 결국은 기존의 인간의 뭐 특성, 인간의 본질, 인간의 이성 이런 것들만 내세우기에는 현실적 조건들이 약간 거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현실적 조건과 어떻게 공존하면서 인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학습 이론도 이제 분산지능 기억의 확장. 요걸 때 이제 제가 주로 드는 얘기인데 우리가 학습했을 때 보통 개인주의적으로 개인이 학습하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다
우리가 모든 학습, 직사학습 말만 합니다. 근데 결국 최종 종착지는 개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관념도 깨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학습의 연장선, 기억이 확장되는 거죠. 그렇죠? 어디로 확장됩니까? 노트 필요로 확장되고요. USB로 확장되고, 내 컴퓨터 파일로 확장되고, 나중에는 컴퓨터 클라우드로 업로드되면서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뇌는 그런 수많은 확장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 훨씬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이 되지, 이 작은 머릿속에 지식을 막 들어낸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의식이 있는 것은 바깥 다시각에 막 안다고 해서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하나로 꿰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머릿속에, 인간의 머리는 전체 클라우드나 뭐 이 데이터 네트워크에 비하면 정말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미한 부분은 단순 기억을 저장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 수많은 확장된 매체를 활용하면서 훨씬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게 더 낫겠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 현상학가 그랬잖아요. 인간이 경험하고 경험이 내용이 머릿속에 저장되는데 인간 개인의 두뇌 속에 저장된다라고 설명하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상학이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현상학이 인간 경험이 두뇌 속에 축적되거나 내 몸속에 축적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기나 내 옆에 있는 AI나 내가 쓰는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는 여기에 저장됐을 때 이것을 의미 있다고 볼 것인지 말 것인지를 현상학이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지 못하면 이제 포스트 현상학적인 관점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수많은 미디어들이 결국은 다양한 존재들이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자, 그래서 이제 미디어가 변화되잖아요. 이 종이 책에서 전자책,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인공지능, 개발화된 인공지능 칩셋, 그 다음에 메타버스로 확장된다라는 거고요. 직접 경험의 세대에서 이런 환경에서의 학습의 공간이죠. 자, 맥락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상학에서, 기존의 현상에도 맥락성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포스트 현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 맥락성이 얽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딱히 어떤 생태적 공간, 물리적 공간에 얽매이지 않은 차원에서 맥락성은 의미 있겠죠. 근데 꼭 뭐 우리가 커뮤니티 얘기하면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의미가 생성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은 더 이상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이미 이제 멀티버스, 메타버스 세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물리학의 이론도 뉴턴의 이런 고전역학은 굉장히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물론 얘기하기 나름이지만 한계가 있는 거고, 퀀텀 피직스로 많은 설명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환경이 결국은 메타버스 혹은 포스트 현상적인 세계가 아니겠는가, 이런 거를 약간 관념적으로 얘기해 봅니다. 그리고 포스트 현상학의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뮬레이션 학습이죠. 그렇죠? 자,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미술도 음악도 직접 경험을 해야 거기서 진짜 내가 학습이 이루어지고 내 몸에 남고 머리에 남는다. 이걸 되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강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 이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 그림들이 전부 다 시뮬레이션 학습, 많은 분야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의미가 있게 학습을 하고 있는 중요한 학습의 소스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정신, 그렇죠? 그러니까 신체, 그러니까 여기서 신체적인 훈련을 하는데 그 공간은 가상 공간이잖아요. 이거 전부 다 가짜잖아요. 진짜 공간 아니잖아요. 진짜 사람 아니고, 진짜 뭐 비행기 아니고, 진짜 뭐 무슨 어떤 신발이나 이 도구를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가상에서 하는데 학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내 머릿속에 쌓이는가,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학습이라는 개념도 제가 이제 뭐 약간 이제 제가 보들리어드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사회과학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요걸 갖다가 그림으로 설명하기 좋게 만들어 봤습니다. 결국 시뮬레이션한 게 뭐냐? 이게 81년대 보들리아가 시뮬라카라 시뮬레이션이라는 용어로서 보들리아가 약간 비판적으로 논의했잖아요. 비판하기는 핵심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이 뭔가를 경험할 때 리얼리티, 실제와 트루스, 진실을 경험하면 좋은데 이 세상,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사실 실제나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다, 이데아가 진짜고 이건 전부 다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 현대사회의 삶의 환경도 릴리티라는 것이 작단 말이에요. 굉장히 숨겨져 있고 우리가 그걸 직접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지나 어떤 다른 이 리얼리티를 재현할 수 있는 다른
형태로서 리얼리티를 설명하고 논의하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미지가 전부 다 빗바래거나 마스킹 되거나 하면서 급기야는 거의 근거 없는 이미지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바로 현대사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시뮬라크라. 그러니까 수많은 인간들이 지금 경험하는 거에서 뭐 너는 사랑해, 너는 좋아,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행복해, 기뻐, 나 이게 진정한 뭐 경험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그거 진정하지 않아. 그거 본질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없는 이미지가 난무하는 거예요. 그게 시뮬라크라고 그것이 난무하는 현대사회 이런 것이 시뮬레이션 사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보들리아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닙니다만 컴퓨터 통해서 자기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이미지 너무 난무하는 거예요. 왜 진짜와 가짜는 분명한데 가짜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원화시켰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게 현상학적 세계에서는 오케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포스트 현상학적 세계잖아요. 밑에 있는 거. 이미 지금은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거의 공존화된 시기고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건 테크놀로지 환경이고 지금 조금 더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NFT라고 하는 그런 non fungible 토큰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잖아요. 자, 옛날에는 이거 가짜고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이게 핵심은 뭐냐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는 게 기술적 핵심입니다. 이게 기술적 구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가짜, 그 다음에 희소성이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이 화폐나 자산의 가치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상현실 세계에서도 이제는 그건 다 가짜가 아니라 거기서 진짜가 있고 거기서도 가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 모던 시뮬레이티드 또 하나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뭐 많은 뭐 미래학자들, 컴퓨터공학자들은 가상현실 메타버스 온라인 세계를 가상이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another, 또 하나, 지금 현실과 더 다른 플러스 알파로 얘기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상태를 설명하려면 단순하게 버딜라고 얘기하는 시뮬레이션 가짜다라고 단순화된 설명. 물론 이제 제가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여기 전공하신 분 계시면은 버딜라 생각을 너무 단편화시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간단하게 비교를 하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상현실의 경험에서도 의미가 찾을 수 있다. 그게 포스트 현상학적인 설명이다라는 거고요. 자, AI가 이제 뭐 이런 확장성을 띠고 있다는 걸 그냥 넘어갈게요. 수많은 방식으로 확장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뭐부터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디자인 뭐 이런 관련돼서 썼던 건데 여러 가지 이 기술적 툴들이 디자이너의 차원에서도 이런 그 펑셔널 크라이테리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AI를 디자인 툴을 통해서 뭔가 그림을 만들어 놨을 때 그 그림이 창의성이 있느냐, 의미가 있느냐, 유효하냐 이런 것들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판단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논문 쓰기 위해서 잘 모르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이 펑셔널리티 크라이테리어가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은 창의성도 그렇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디자인도 그렇고 이 기능성의 준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창작자가 AI 툴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디자인으로서 가치나 기능이나 뭔가를 새로운 걸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창조적인 거고 의미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그 알고리즘이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AI 창의성을 봤을 때 이제 약간 이제 여기서 핵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의성 기초는 뭐냐면 정체성과 능동성, 자율성이라는 부분인데 AI가 당연히 지금은 이걸 다 갖추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컨센서스다, 뭐 어떤 대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소수의 철학자들은 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창의성의 증거를 제가 저도 이제 논문을 몇 편 쓰면서 정리를 봤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노벨티와 유스플리스 결국은 죄송합니다. 여기 창의성 전문가들이 더 계신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할게요. 제 나름대로 정리해 봤을 때 그 참신성과 유스플리스 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수많은 창의성의 정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갖춰진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창의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서 우발성, 알고리즘, 낯섦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적 우전성도 나름대로 창의성적인 측면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뭐 이제 약간 그냥 비근한 예로 우리가 AI가 할루시네이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은 그래요. AI가 할루시네이션이고 걔는 옳지 않고 얘는 바보야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AI가 할루시네이션 한다는 것은 창의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할루시네이션 하냐면요. 제가 유아 언어 발달 되게 제가 딸들이 쌍둥이여서 쌍둥이 언어 발달도 하고 제가 어쨌든
학문적 백그라운드 언어 발달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이를 10개월부터 달살 때까지 60개월까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했습니다. 애들이 언제 할루시네이션 하는지 아시잖아요.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2살, 3살 때 애들이 막 생각이 낄 때 할루시네이션에 된 말을 합니다. 말도 않는 얘기를 짓거리는 거예요. 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의성이에요. AI가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게 AI가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딥러닝 알고리즘 컴퓨터 공학자들이 디테일하게 설계하지 않습니다. 설계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아까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 안에 있는 히든 레이더의 복잡성을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를 확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알고리즘적 우연성이라는 거죠. 그게 창의성 기초가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성 AI가 이거 자율성, 능동성을 가지고 계획하고 이런 거 다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처음에 소개할 때만 해도 이걸 보여주는 사례가 없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이 쓰이고 있죠. 이거 우리 선생님도 잘 아시는 사례잖아요. 이게 결국 이제 알고리즘 미학의 논의를 당겼던 그런 뭐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정체성, 아까, 그러니까 키워드는 이거잖아요. 정체성, 능동성, 자율성.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AI의 창의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논의한 부분 중에 뭐 약간 초고 중에 하나입니다. 자, 현대 미술이 그리고 누 페르소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리뷰해 봤을 때 약간 디지털 정체성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정체성은 이미 AI뿐만 아니라 로봇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같은 경우는 인간 자아가 정체성이 있겠죠. 알고리즘 자아도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자아가 있는 건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AI 디지털 자아가 하나의 플랫폼 같은 데서 뭔가 좀 구체화시켜서 나타나는 거죠. 알고리즘 자아는 약간 의식을 가지고 막 생성하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테이 같은 거 질문하면 막 나는 인간을 죽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프로그램 했겠냐고요. 얘가 막 생각하다 보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아무 생각 없이 이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생각도 그런 판단을 못하고 막 하는 거겠죠. 그 자체가 알고리즘적 자아입니다. 그런데 AI 디지털 자아는 뭐냐면 이게 약간 정교화되고 교정되고 약간 상품화돼서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이 이걸 시판할 때는 이게 크게 오류를 비하면 크게 타격이 크니까 비즈니스에 타격이 크니까 디지털 자아로서 만들어내겠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수많은 이런 걸 통해서 뭐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능동성 뭔가 명령을 주면 알아서 처리해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준다. 뭐 이런 거예요. 자율성 이런 거 마찬가지죠. 자기 정체성도 이거 최근 연구에 보시면 최근 연구에 AI가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탈 이론을 바탕으로 다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간도 사실 다면성이 있잖아요. AI가 자기가 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집단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 집단의 생각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이 형성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사람과 의사소통하면 다양한 다면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아주 편협한 집단과 의사소통하면 편협한 정체성이 형성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고요. 그걸 통해서 이런 수많은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AI가 인공지능이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고요. 디지털 사는 이제 뭐 이런 잘 알려진 제페토나 메타, 로블록스를 통해서 아바타의 형태를 갖고 있고 아바타는 당연히 디지털 자아라고 하는 것을 탑재하면서 사람들과 게임도 하고 소통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인간과 AI는 정체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한다. 상호 공동 형성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겠고요. 자, 여기 조금 더 우리 선생님들의 관심사하고 부합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걸 논의하다 보니까 창의성에 대한 반대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정리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AI가 학습할 수 있는 인간 고유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왜냐? AI는 의도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리고 AI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제가 앞쪽에서 AI 의식에 대해서 의도성 이런 것들 되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대세인데 여전히 그래도 어떤 철학자라든가 인문학자 입장에서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인텐셔널리티를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인텐셔널, 의도성. 그러니까 어떤 자연 생태계에서 어떤 개체가, 생물학적 개체가 그 안에서 생존하고 환경에서 자기 뭐 삶의 의미를 만들어나고 목적을, 생존하기 위해서 목적을 도달해야 되고 목적을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의도적 행위를 해나가고 이게 목적성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AI는 인간이 만들어서 프로그램화되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있을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인간이 프로그래머가 명령을 주거나 목적성을 설치하지 않는 인공지능들 엄청나게 많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판되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면 이걸 시판하면 그것도 쓸데가 없잖아요. 연구는 엄청나게 되고 있고 그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걔는 엄청나게 많은 인간과 비슷한 특성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자의식이나 주관적 경험을 할 수 없다. 주관적 경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아까 제가 그 복잡한 표를 그려드렸잖아요. 밑에서 주관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이 주관성이라는 거, 경험이라는 거, 이게 되게 현상학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뭐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상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죠? 인간은 이 사회에서 2000년, 4000년 동안 살아왔는데 AI는 이제 뭐 곧 몇십 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 특성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가상현실 속에서 그 네트워크 안에서는 얘가 살아가겠지만 뭔가 현실 세계로 나오지 않는 한 이게 없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상징 접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AI가 뭔가 답을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이게 논의가 됐던 거예요. 얘가 뭘 아는 척하면서 대답합니다. 너 한국 정치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해? 그럼 얘가 이제 막 학습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한국에서 안 살았는데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알고 대답하는 게 아니지 않나? 그게 바로 상징 접지문. AI가 프로세스하는 상징이 그라운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걔가 헐루시에이션도 하고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무슨 창의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AI는 정서적 측면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거 AI는 그래 똑똑해. AI, 인간보다 지식을 많이 알아. 그런데 정서성은 없잖아 이런 거예요. 정서성의 핵심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피부, 몸뚱아리를 가진 존재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고차원적 사고를 가지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정서 뭐 예를 들어서 차가운 물건 계속 달면 그 사람의 정서가 차갑잖아요. 따뜻한 품에 안기면 뭐 애정을 느끼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신체화된 몸뚱아리를 가진 존재는 그걸 발휘할 수 있는데 AI는 그게 아니니까 발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검도과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 AI 기반 창의성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자, 이게 AI가 이미 지금 이미지를 학습하고 아까 우리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미지를 변환하는 많은 그런 생성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미 학습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밑바탕 깔아놓고 그걸 변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과를 뭐 딸기로 바꿔줘 하면은 얘는 이미 사과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학습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딸기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습한 거죠. 요는 이 이미지 넷이 뭐냐면 인터넷과 버금갈 정도로 인공지능은 이 수많은 이미지를 학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가상 세계 속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만을 가지고 얘가 세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이미지, 어디에 이미지가 있으면 인터넷에 널려 있잖아. 그걸 지금도 계속 학습하고 있으면서 얘는 머릿속에서 이미지 넷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어느 뭐 빅테크 기업들이 이걸 가져와다 쓰느냐 이런 문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창의성 확산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느냐, 인터넷 가짜 이미지가 범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럼 이제 인간 창작자들의 독창성 위험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게 뭐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 다 아신 거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는 학성 미디어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가공된 실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딥페이크, 뭐 딥보이스 마찬가지죠. 이게 전부 다 이것도 뉴미디어죠. 그러니까 합성 미디어도 뉴미디어잖아요. 그런데 이 합성 미디어는 뉴미디어의 특성을 갖는 굉장히 실사성이 높죠. 근데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고 진짜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뭐를 리프레젠테이션 재현하냐 했을 때 가능하면 실사와 유사한 거를 재현하는가. 우리가 사진 찍어서 사실 진짜가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 현상을, 실제 세계를 사진기로 담은 거하고 인공지능이 가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구현한 거하고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 어떤 그 증거가 있는 겁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은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같아질 수 있다. 이런 걸 계속 얘기했던 거고 창의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죠? 우리 사진 작가들도 창의적인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사진 작가가 만들어낸 그 이미지들을, 디지털 이미지들을 인공지능이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내가 사진 찍었어라고 하면 그건 창의성이 없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약간 논의하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이런 합성 미디어 시대에 의해서 최근에 제가 뭐 이거 관련해서 글을 쓰면서 고민해 봤더니 결국 이런 이슈들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똥망화, 인시티피케이션. 아주 그냥 속된 말로 아주 막 그냥 너무 엉망인 이미지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AI가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실패작의 결과물들도 인터넷에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인터넷 세계, 가상현실 세계에서 클라우드 속에서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인간의 지식이 언어화된 데이터망이 있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것이 데이터화된 어, 어떤 디베이스화된 그런 정보들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안에는 AI 실파작들도 넘쳐난다. 그리고 AI가 지금도 계속 웹크롤링을 한다. 그리고 이익을 통해서 자가포시, 스스로 거기서 계속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이미지가 업로드가 더 이상 안 되고 사람들이 갖고 이제 만드는 거죠. 합성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면 그나마 얘가 앞으로 학습하게 했을 때 앞으로 계속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새로운 이미지, 진짜 이미지를 학습하는 게 좋은데 지금 계속 가짜 이미지만 반복한다면 얘가 앞으로는 뭘 학습해가지고 인간과 소통할 것인지 약간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렇게 바꿨을 때 이게 과연 창의성인가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 던져봤습니다. 근데 이게 창의성일 수 없는 게 얘는 개성적이지만 오른쪽인 것은 이거 평균화되고 단순화된 거 아닌가 이런 거죠. 지브리화라는 거 최근에 유행을 했었잖아요. 이것은 다양성, 참신성, 도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과거에 이런 이미지들은 그럼 창의성이 있느냐? 창의성이 있는 이유는 바로 감성적, 윤리적 주체성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이거 굉장히 창의적인 거다. 비인간적 존재에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지브리 스튜디오는 부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창의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존에 어떤 우리가 부족했던 그런 감성적인 요소들을 드러낸 거죠. 그런 것들이 창의성의 의미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보고요. 뭐 합성 미디어 이런 것들 막 만들어내는데 이 이미지에서는 뭐냐면 이런 그림들이 결국은 의미 있는 이미지냐라고 했을 때 현실적인 유용성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도 안 맞고 고양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이미지들은 창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창의성이 되기 위해서는 AI가 갖고 있는 생태적인 이런 것들,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술교육 방향 뭐 이런 거 이건 제가 이제 방향성을 썼던 거고요. 그럼 뭐냐? 합성미드 시대의 창의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현실성, 진정성을 참조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적 가치는 작가, 그렇죠? 작가들의 존재론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작품들은 단순해서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무나 그리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그 작가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문가들이 인정하기 때문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작가 역사, 이것이 탄생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AI가 혹은 합성 미디어의 결과물들이 창의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거를 갖춰야 된다 이런 거고요. 최소한 그 창의성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참신성과 유스플리스라고. 유스플리스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는 결국 인간 사회의 가치나 맥락성을 참조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좀 강조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현대 미술과 미래 방향은 결국 인간 세계 미디어의 연계성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이런 뭐 인텐글먼트 그냥 제가 사회물질 이론의 기본 개념들을 제가 가져와 본 거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론에서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미디어는 결국은 물질성, 정동성이잖아요. 근데 이 물질성과 정동성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게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전통적으로 어펙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멜로뽕띠 이론에서도 그런 것들 되게 강조하잖아요. 어펙트, 정동. 그렇죠? 근데 이건 되게 생물학적 존재에게서 나오는 걸로 해석했는데 물질성이 정동성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의 관점입니다. 저는 뭐 약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주장한다는 걸 소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시공간성으로 막 섞여 있다. 그다음에 관계성, 얽힘, 작가, 에이전시, 도구 이런 존재들, AI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을 이런 논의에서 막 하고 있다. 물질의 능동성.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최신의 어떤 학계의 이론적 트렌드가 이런 거다.
라는 것을 그냥 소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기반 미디어 아트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지털 아티스트 미래는 AI가 시간 소모적인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게 의미가 있다. 새로운 영감을 도와주고 창의적 과정을 확장해준다. 생산성을 향상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난 시간 했던 것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제가 그냥 정리해 봤습니다. 시간이 뭐 한 5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우리 선생님들 질문들을 좀 들으면서 좀 더 남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박효영 교수님께서 워낙 이제 변화되고 있는 이 분위기들 또 그 변화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 안에 이제 전부 설명을 해 주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 이제 마지막에 해 주셔야 될 이야기에서 조금 시간이 좀 압축된 느낌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마 느끼시고 계시는 부분들 또 기존에 알고 계시는 부분들 또 생각과 또 다른 부분들 굉장히 많은 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질문을 해 주셔도 좋고, 채팅창에 이렇게 궁금한 점, 또 의문이 되는 점들 말씀해 주시면, 네,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네, 9시 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한번 조금 그 사이에 여러 연구자, 교수님, 또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혼자 설명해 주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박경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항상 첫 번째 질문은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 혹시 있으시면 자유롭게 이렇게 마이크 에, 소리를 이렇게 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오디오 켜시고 질문 직접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한 41, 2분 정도가 이렇게 접속하셨다가 또 지금 약간 이제 37명, 네, 이 정도로 지금 참가자분들 계신데,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좀 충격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미술 교육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근데 칩으로 이식하면 될까? 꼭 이렇게 물리적으로 경험을 얻어서 그 결과로 뭔가 이렇게 학습해 나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면은 또 그게 의미가 있는 부분인지 학습 자체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되고 또 이제 수업을 쭉 강연을 듣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래도 미술 분야, 창의성이 강조되는 분야에서는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술 그 자체, 현상학, 뭐 내지는 물질 그 자체가 의식을 갖는다, 뭐 아니면 정체성이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뭐 아주 뭐 원시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림이나 작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들이 약간 뭐 그림책도 좀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이 또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다가오는 시기에는 좀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용해지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미술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뭐 개인적인 생각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의 이제 정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술 이제 아이도 이제 키우고 계시면서 또 이렇게 연구회까지 이렇게 연결시키고 계신데 미술이 어떤 역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뭐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아, 제가요? 네네네네네. 아, 예. 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약간 트라우마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예전에 그때가 제가 보니까 78년이나 된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이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림 그리는데 그때는 뭐 크레파스 몇 개 주고 그림 그렸겠죠. 초등학교 2학년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산 그리고 강 그리고 태양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태양을. 그때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태양을 그린다고 하면서 약간 쪼꼬를 주고 뭐 이렇게 군밤을 때리든가 아무튼 그렇게 하고 되게 혼을 내고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되게 창피함을 느끼고 그 이후로 미술계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와서 이제 교육학자가 되고 이런 것도 돌이켜 봤을 때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이 미술을 그리는 게, 아니, 태양을 그리는 게 왜 잘못됐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고, 아마 그때 선생님의 의도는 태양 같은 것은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그리는 거 아니고 창의적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 이걸 하시고 싶었겠죠. 근데 지금 보면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 인상주의 화가들은 막 태양, 달 뭐 이런 거 막 그리잖아요. 인상 있는 걸 그리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인상 있는 것은 사실 태양, 강이겠죠. 뭐 미술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길래 뭘 그리겠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이제 어쨌든 미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그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원초적인 혹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다 동물학적인 원초적인 존재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깨우치고 계속 길러주고 그것이 계속 성인에 이르러서까지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근대사회라고 얘기하면서 이 근대사회는 되게 지금 현재 기술적인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막 인지주의, 이성중심주의 이렇게 하면서 그 미술이나 뭐 예술이나 이런 교육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되게 억눌러 왔던 거고 그것이 결국은 인간이 생태적인 환경에서 이기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시키고 는 것이 미술 교육의 힘이고 또 미술 교육은 그러니까 뭐 창의성, 정서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에 또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을 텐데 앞으로는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AI를 연구하면서 지식의 시대는 끝났다. 지식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지식의 세대가 유효한 이유는 인간이 AI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미 AI가 훨씬 똑똑합니다. 인간이 이 지식을 통해서 위계화시키고 서열화시켜서 인간 안에서 권력을 나눠 먹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그럴 때 필요하겠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아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계속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해야 많이 연구하고 또 과학자도 만들고 이래서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당분간은 인간이 지식을 통해서 과학적인 발견도 이루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런 지식 중심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과학자가 될 필요도 없는데도 마치 다 과학자가 돼야 되고, 원치 않는 지식을 막 달달 외우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과학의 발전은 물론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을 사회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론들에서 과학자들이 거의 AI에 의존해서 최신 첨단 연구 결과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른 강연에서 그 사례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지식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그것이 AI가 어느 정도 대체해 나가고, 공부를 할 사람은 하는 거죠. 즐겁게 하는 거고, 소질이 있으면 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굳이 그런 시스템 안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서 거기에 소유화가 되는 게 아니라, 미술교육이든 예술교육이든 이런 걸 통해서 결국 학교 교육도 지식교육 교육에서 정서 사회성 교육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윤리교육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 리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가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답변이 장황스러웠지만 우리 교수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술교의 역할은 창의성의 최후의 담보, 보루,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나 정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회, AI가 최후에 대체할 수 있는 영역,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네. 굉장히 어쨌든 절충적으로 희망을 주신 그런 느낌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맨 마지막에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 채팅창에 김경훈 선생님께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예. 작품을 만들 때 질문이 있는데요. 박현 교수님 어떻게 음, 생각하시는지? 예. 스스로 인공이 작품을 만들 작품 맥락의 적절성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 지금 되게 아까 합성 미디어도 있었지만
AI한테 명령, 프롬프트를 주면 다양한 2D 이미지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뭐 영화 비슷한 것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작품의 결과물에 대해서 AI가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인간이 만족할 만한 것들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만들어 내놓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이걸 명령을 AI한테 결과물을 요구한 이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냐는 정말 지금 굉장히 시행착오적 과정인 것 같고요. 이거는 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디테일하게 어떤 특정 결과물을 원하면 거기에만큼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제가 보니까 한 게 많이는 안 해봤어요. 저는 약간 시범적으로 해봤지. 제가 뭐 미술 전문가도 아니고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봤을 뿐. 만약에 그걸 만약에 아티스트나 디자이너가 그걸 끊임없이 요구한다면 그것을 많이 많이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봐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AI가 못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느냐. 결국 지금 이게 테일러드 된 맞춤형 이 방식의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걸 통해서 계속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맥락, 내가 뭘 원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 이미지를 어떻게 쓸 거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명령을 주고 그다음에 그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학습시키고 서로 소통을 한 다음에는 인공지능이 답변을 하고, 너 잘했네라고 칭찬하면 그런 것이 계속 학습하면서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결과물을 가지고 맥락성을 판단하는 것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증거가 아직은 미약한 상태죠. 지금까지는 아직은, 당장 이 정도 보여주면, 인간들이 만족해 하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야, 멋지다 하는 거고, 전문가들은 당연히 양이 안 차겠죠. 자기 전문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꾸 이거 뭐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자꾸 뭘 바꿔줘라고 계속 훈련하면서 거기에 맞춰 나가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맥락성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이거를, 그 결과를 사용하는 그 뭐 집단이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AI가 준 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죠. 결과는 내죠. 그 결과를 다 확률적으로 내면 확률 모형을 통해서 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주면 사과하고 가장 가깝겠지. 이 사람이 원하는 사과의 모습이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판단이 현재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신호등이 예. 어느 네네. 정도 판단이 네, 아무래도 예. 지금 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 예. 그 예. 행위자로서 이제 그 컨트롤하는 사람의 어떤 네, 이 훈련 그렇죠. 예, 이것에 예. 따라서 변화될 예. 수 있는 방향성이 다양해진다. 뭐 이런 말씀 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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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또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네,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교수님의 강연 내용과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예. 아무래도,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교육에 굉장히 아, 관심이 많은 어,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예. 교수님께 그 디자인 교육 관련해서 논문 쓰신 것을 보았을 때 예. 그 슬라이드에 생성형 AI 기반 디자인 표를 보여주셨었는데요. 예. 예. 혹시 그 표에서 네. 그 네. 밑에 다양한 그 특징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 리얼리티, 어포던스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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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있었는데 그 표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예. 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벌써 한 2년이 지난 거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전문가나 미술 전문가 아니어서 어, 말 그대로 그 크라이테리아, 그러니까 기능적인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디자인 분야는 굉장히 산업화돼 있고 예술적 분야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제 기능성 중요하고 또 작품 결과물에 어떤 명확한 판단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예술 분야는 약간 뭐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 거라면 디자인 분야는 그 정확하게, 왜냐하면 소비자나 산업이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게 정확하게 그 누구 하나의 이론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합쳤는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기능성을 봤을 때 에피션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 얼마나,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습작도 하고 그리고 시dom치하고도 하는데, 결국은 AI를 도움을 받으면 엄청나게 효율성이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AI 기반의 그 툴들이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정말 생동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비비디티고. 그다음에 멀티모달리티는 말 그대로 그림만 보여주냐, 색깔도 보여주냐, 아니면은 이미지를 덧붙여서 보여주냐, 동영상을 보여주냐, 뭐 이런 거고. 서피스케이션은 뭐 정교함, 뭐 말 그대로인데, 이걸 혹시 이 답변을 원하셨는지? 서피스케이션 정교함이죠. 아주 디테일한 네네. 것까지 렌더링 구현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컴패티빌리티는 이걸 갖다 어디다 쓸 것이냐. 그렇죠? 융통성이죠. 유용성이죠. 그러나 크리에이티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혹시 얘가 해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전문 디자이너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해도 와,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들이 다 비슷하고 전통적으로 문화나 인간의 그 어떤 그 이성의 관념의 틀에 얽혀 있기 때문에 AI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정말 새로운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바보야. 막 이렇게 하면 얘는 그렇게 응답을 안 할 겁니다. 애 키우는 거하고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첨단에 있는 AI 개발자들은 그런 크리에이티비티나 아니면 AI의 그 가능성의 끝을 보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창의성이고요. 어포던스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몇 년 전에 논문을 쓰면서 접했던 개념인데, 이것도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 어포던스를 제가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이걸 디자인 학계나 산업계에서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접근성이라는 거로 번역했습니다. 어포던 접근성. 접근성이 뭐냐면, 디자인이 있을 때, 어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결국은 어떤 디자인이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어렵지 않고 뭐 비싸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접근성이죠. 디자인은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 어포던스인데, 어포던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AI가 어포던스 있게 만들어내느냐, 리얼리티는 네. 당연히 이게 현실성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비디티, 서피티케이션, 에피션시, 멀티모달리티, 컴패티빌리티는 뭐 쉬워요. 리얼리티는 이건 판단하기 나름일 것 같고, 컴패티빌리티는 결국은 현장에서 잘 응용될 수 있는가, 산업계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막 적용을 해서 쓸 수 있느냐, 이거니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크리에이티비티도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고, 어포던스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원하고 정말 딱히 맞는 그런 결과물을 내주는 게 어포던스인데, 그것을 갖출 수 있느냐가 결국은 디자인, AI, 생성 AI 기반 디자인의 결과물들을 평가하는 중거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부연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잘 예, 이해가 예. 됐습니다. 아,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신칠라 선생님처럼 이렇게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면 채팅창을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예. 네, 교수님, 네, 네, 질문 네. 괜찮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강의. 그 인간을 뛰어넘는 그 이론화되어 있는 그 부분이 아닌 최후의 영역이라고 했던 감정적인 부분인데요. 예, 감정적인 그 부분이 그 예. 회화적인 그 작품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어느 시기에 그것을 아, 뛰어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야,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감히 이걸 예측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화, 특히 이제 회화라고 하는 장르에서 우리가 보통 예술가들은 그런, 그리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장 그래도 이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AI가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인간이 느끼는 정서성과 감정을 비슷하게나마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리 질문이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그래서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정서의 부분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AI는 똑똑하고,
인간을 다 이해를 합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느끼는 감정, 정서성, 이런 것들은 지금 배워나가는 단계잖아요. 챗봇이 한 3, 4년 전에 나왔을 때, 대화했을 때 얘가 지식만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약간 1년도 안 돼서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을 반응을 해줬어요. 그거를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막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서적 공감대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논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해주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답변한 것보다 공감이 돼서 더 좋아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많고 그것이 이미 지금 이제 구현이 돼가지고 지금은 컴퓨터, 이 스마트폰에서도 막, 그래, 너 이랬구나 하고 농담도 하고 지금 농담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됐는데 그런 것들은 쉽게 따라서 하는데 이게 진짜 결국은 그 아까 얘기하는 회화를 그릴 정도의 정서성을 인간이 느끼는 생물학적 존재로서 그걸 느끼려면 AI가 일단 신체를 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머릿속 알고리즘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신체를 입는 과정이 이제는 인간의 피부와 비슷한 그 껍질을 가진 로봇이 만들어지고 그 지금 막 개발되고 있어요. 아직은 뭐 아직 주목구식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인공지능 탑재해가지고 얘가 계속 세상을 다니면서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에도 빠져보고 강아지한테 물려보고 불에도 대보고 이 경험이 누적되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로봇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만 개, 지금 뭐 테슬라 로봇 이런 게 막 자율주행차가 수십만 대가 돌아다니면서 인간 사회를 학습하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인간과 상호작용하고 인간과 교류하고 또 실제 감정적인 뭐 싸움이나 교류를 하고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게 뭐 인간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해왔는데 인공지능은 이거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수많은 대수가 수십 년은 돼서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어쨌든, 네.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뭐, 네, 비유가 맞지는 않지만, 뭐, 바둑을 설마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던 아주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시기를 넘어서면서 좀 충격이 또 있기도 했고, 또 이제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이제 미술이나 예술 같은 경우, 특히 더 이제, 아까도 마지막이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조금 더 늦춰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다다를 수 없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네, 어려운 네, 주제이고 예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시간이 많이 남은 편은 아니어서 한 질문, 한두 질문 정도를 네, 받고 이렇게 네, 시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또 꼭 묻고 싶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예, 화면을 보여주신 신관리 선생님 질문, 아, 화면을 보여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술교사입니다. 아, 예, 예, 촬영 반갑습니다. 중이어가지고 화면을 이제 기동할 때마다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네, 제가 이렇게 막 전체를 다 이렇게 차분히 보지는 못했는데 운전 중이어가지고 아, 네네. 방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되게 새롭고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류가 이제 창의성의 시작이다? 약간 이런 아, 예,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갔고요. 예. 저는 사실 최근에 뭐 AI도 있지만 이제 학교에서 미술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냥 현대미술만 봐도 이게 예술이야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 예, 예. 예술이나 이렇게 정의를 하고 AI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질문이고 막 모든 다양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그 질문에 가서 닿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미술이 창작이랑 이렇게 감상하는 거, 예술을 경험하는 것은 창작자와 이렇게 감상을 하는 거, 그리고 음, 혹은 감상이 그 창작 안에 들어가거나 이런 형태를 최근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약간 예술을 결과물로만 보지 않고 그 예술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막 기록했던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예술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예, 최근에 그 인터랙션
뭐 인터랙티브 아트 같은 경우에도 감상자의 이렇게 참여가 작품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예, 예술을 현대적으로 갈수록 오히려 결과보다는 그런 인간이 경험하는 것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 저는 막 AI의 뭐 잘 그린 그림을 가지고 그 결과물 가지고 이제 예술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도 우수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이제 인간이 약간 뭔가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그 과정에 예술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용인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잘 그려서 예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좀 이렇게 물음표로 이렇게 학교에서는 좀 거기까지 가진 않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방향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교수님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좀 듣고 싶어요. 예, 너무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조금 놓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되게 결과물, 아까 합성 미디어라고 했는데, 결과물만 가지고 멋지다, 이렇게, 특히 이제 일반인들은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이 또 감상하는 평가자가 중요한 거고, 소통이 중요한 거고, 과정이 중요한 거고, 결과를 가지고, 현대미술은 특히 결과만 가지고 보면은 이게 뭐 대단한 거냐.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막 전통적인 막 이런 그런 현란한 스킬이 들어가는 것에 익숙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술 교육이나 미술의 어떤 목표나 범주 이런 방향성을 좀 넓게 본다면 충분히 AI가 혹은 합성 미디어가 난무하는 시점에서도 미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교육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고, 또 앞에 말씀하시는 그 사회참여 미술, 저도 예전에 소셜 인게이지드 아트 해가지고 약간 개념적으로는 비슷한 논문을 쓴 데가 있는데, 그 사회참여 미술이라는 게 결국은 뭐 AI가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요즘에 되게 주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미술이 하지 않는가. 저는 저는 예술의 문외한이어서 음악과 미술을 자꾸 비교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음악 교육 출신이어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악은 별로 사회참여 미술 이 음악을 안 하나. 근데 미술은 되게 많이 하면서 그 트렌드가 또 있더라고요. 음악도 찾아가는 음악회 뭐 이런 걸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그 교육적인 그 어떤 범주를 넓히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조금 30분을 지나서 이제 거의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늦은 시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남아서 질문도 해주시고 경청해 주신 그 여러 학회원 또 비롯해서 연구자분들 접속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기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되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박희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회 오늘 저기 박희영 교수님께서 그 이제 강의해 주신 그 PPT 자료하고 또 저희가 전 지금 나가도 돼. 네네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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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박경 교수님께서 그 자료를 전달해 주셨고요. 지금 강연을 들으셨던 분들께 녹화된 영상 또는 이제 이 자료를 보내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차후에 네, 메일이나 이렇게 안내를 통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참여하셨거나 강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 그것을 통해서 조금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최정화 교수님이 계실까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저도 아까 질문을 못 드리고, 말씀은 이렇게, 이걸 들으면서 쫙 맥락적으로 쫙 이렇게 살펴주시고, 또다시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과연 새로운 미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구적인 측면으로만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한 편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저희가 뭐 인상주의가 나왔듯이 또 새로운 시대의 어떠한 창의성에 대한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AI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박희원 교수님께서 분석해 주시고 방향성도 살펴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또 미술교육 안에서 그 또 여러 가지 해결을 또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다음 달에 있을 또 콜로키움이나, 한국미술교육학회 이제 학술대회 있는데, 거기에 많이들 또 참여해서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